나이가 들수록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세상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젊었을 때는 선의를 믿었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산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좋은 의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이런 깨달음이 씁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만나야 할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비자예요. 한비자는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법가, 사상가입니다. 그는 공자나 맹자처럼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이나 교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대신 명확한 법과 제도, 그리고 상벌이 있어야만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었죠. 이런 생각 때문에 한비자는 오랫동안 냉혹하고 비정한 사상가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중년을 넘어 인생의 깊은 곳까지 경험해본 우리에게 한비자의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냉혹함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예요. 환상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힘이에요.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7개의 큰 나라가 서로 싸우고 약한 나라는 언제든 멸망할 수 있었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한비자는 깨달았어요. 아름다운 말과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움직이고 법과 제도가 명확할 때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요. 한비자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움직이고 손해 앞에서 멈춘다. 이건 냉소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도 경험으로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손해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한비자는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춥면 따뜻한 곳을 찾고, 위험하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현실주의의 시작입니다. 한비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봤어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빨고 고름을 뽑아내지만 그건 환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기 때문이다. 목수가 관을 만들 때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으니 이익을 바란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의사도 생계가 있고 목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한비자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건강하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인정하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모두가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가정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게 되고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규칙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년이 되면 이제 환상을 버릴 때가 됐어요. 내가 베풀면 다들 고마워할 거라는 환상,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을 거라는 환상,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할 거라는 환상.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어요. 한비자는 말합니다.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보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각자의 이익과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걸 인정하면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비자의 스승은 순자였어요. 순자도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예를 배우고 교화되면 선해질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한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교육해도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까 명확한 법과 상벌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법과 사상의 핵심이에요. 법, 술, 세. 이 세 가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라고 봤어요. 법은 명확한 규칙이고, 술은 통치 기술이고, 세는 권위예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덕 없이도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 거죠. 이런 생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비자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약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백성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죽어나가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비자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비자에게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비자가 말하는 법, 술, 세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먼저 법부터 봅시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은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예외가 없고 미리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규칙이죠.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이 명확하면 현명한 사람도 속일 수 없고 용감한 사람도 위협할 수 없다. 법 앞에서는 지위도 소용없고 친분도 소용없고 오직 규칙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 때문에 규칙을 어기거나 정 때문에 원칙을 굽히곤 해요. 이번만은 봐줘.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만 예외로 해줘. 이런 말들이 모여서 결국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한비자는 이걸 가장 경계했어요. 법은 친구도, 가족도, 왕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봤죠. 실제로 한비자가 살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나라에 공자치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법을 어겼어요. 당시 진나라 재상이었던 상황은 왕자라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왕자를 직접 처벌할 순 없으니 왕자의 스승을 대신 처벌했죠.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왕족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결국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바로 법의 힘입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규칙을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외. 이번만은 특별히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규칙은 의미가 없어져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는 것. 이게 신뢰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요. 다음은 술이에요. 술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 관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신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겼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하의 말을 듣되 신하에게 의지하지 마라. 신하의 능력을 쓰되 신하를 완전히 믿지 마라.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아무리 충성스러워 보여도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비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하고 한 사람만 믿으면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한비자가 특히 강조한 건 혁명참동이라는 개념이에요. 형은 실제 결과고 명은 말한 약속이에요. 이 둘을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말만 듣고 믿지 말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지혜예요.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내가 도와줄게. 꼭 갚을게. 다음엔 내가 살게. 이런 말들을 그대로 믿으면 실망하게 돼요. 한비자는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요. 약속을 지켰는지,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결과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예요. 새는 권위, 위치, 힘을 의미해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명한 임금이 평범한 제도로 나라를 다스려도 성공하지만 평범한 임금이 현명한 제도로 나라를 다스려도 실패한다. 왜냐하면 새가 없기 때문이다. 새는 제도나 법보다 앞서는 힘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걸 집행할 권위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이건 조직에서 명확하게 보여요.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사장이 하는 말과 신입사원이 하는 말은 같은 내용이어도 영향력이 다르죠. 이게 새의 차이예요. 한비자는 이 새를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 삶에서 새는 뭘까요? 경제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경험과 지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새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해요. 무리하게 자기 위치를 넘어서려 하면 실패하고 반대로 자기 위치를 과소평가하면 기회를 놓쳐요. 한비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도 현명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새가 없으면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림을 당한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위치가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법과 술과 새는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명확한 법이 있어야 술을 쓸 수 있고, 새가 있어야 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비자는 이 시스템을 국가에 적용했지만 우리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도 법이 필요하고, 술이 필요하고, 세가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사람을 현명하게 다루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 이게 한비자가 가르치는 현실주의의 핵심입니다. 한비자가 가장 경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신뢰가 나쁜 거라고요? 한비자는 신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신뢰에만 의존하는 걸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하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의 선이나 충성심에만 의존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로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주가 신하를 믿어서 일을 맡기면 신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 들고 군주가 신하에게 의지하면 신하는 군주를 조종하려 든다. 신뢰가 과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믿고 모든 걸 맡기면 자녀는 책임감을 잃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너무 믿고 견제 없이 권한을 주면 부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해요. 배우자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한비자는 이걸 냉정하게 봤어요. 사람은 변해요. 오늘 충성스럽던 사람이 내일 배신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이익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비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라고요. 한비자가 자주 든 예시가 있어요. 수레를 모는 사람이 앞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건 앞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앞사람이 넘어지면 자기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부자가 죽기를 바라는 건 부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죽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악의 없이도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이걸 인정하는 게 한비자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자의 답은 명확해요.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고 두 사람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시스템이 있으면 의심받을 일도 없고 유혹에 빠질 기회도 줄어들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중요한 재산은 함께 관리하고 큰 결정은 함께 내리고 서로의 생활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한비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군주는 신하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고 신하가 하지 않을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걸 기대하거나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바라요. 그리고 그들이 못하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죠.
하지만 한비자는 말합니다. 기대를 잘못 설정한 건 우리 잘못이라고요. 자녀에게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바라지 마세요.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비자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게 하라.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위험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비자는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봤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매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고 승인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정기적으로 교차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재정도, 자녀 교육도, 중요한 결정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비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신하가 두려워하는 건 형벌이 아니라 형벌이 반드시 집행된다는 확실성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처벌이 세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처벌이 확실하게 집행된다는 걸 알 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차 단속을 봅시다. 벌금이 100만 원이어도 단속을 안 하면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해요. 반대로 벌금이 10,000원이어도 확실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은 법을 지켜요. 이게 바로 확실성의 힘이에요.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직원을 관리할 때도 원칙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해요. 이번만, 오늘만이라는 예외를 만들면 원칙은 무너져요. 반대로 작은 원칙이라도 확실하게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질서가 만들어져요. 한비자의 이런 생각들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신뢰는 아름답지만 신뢰만으로는 부족해요. 신뢰의 구조를 더하고 원칙을 더하고 견제를 더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며 살 수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믿고 실망하며 살 수도 없어요. 현명한 방법은 신뢰와 구조를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되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원칙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한비자가 가르치는 현실주의의 핵심입니다. 한비자는 말을 가장 경계했어요. 특히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말은 가장 쉽게 만들어지지만 가장 쉽게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은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 꼭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하죠. 한비자가 살던 시대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색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럴듯한 말로 군주를 설득했죠.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한비자는 이런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람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비자는 특히 명분을 경계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명분을 내세워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런 말들 뒤에는 대부분 개인의 이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가 충성을 말하면 그의 이익을 보라. 백성이 의리를 말하면 그의 속셈을 보라. 명분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분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파악하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건지 봐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 뒤에 자기 체면이나 자기 만족이 숨어 있지 않은지 봐야 해요. 한비자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라고 했어요. 이걸 혁명참동이라고 하죠. 형은 실제 결과고 명은 말한 약속이에요. 이 둘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음 주까지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다음 주에 정말 끝냈는지 확인해야 해요.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실제로 갚았는지 봐야 해요. 말만 듣고 믿으면 실망하게 돼요. 한비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이 적고 일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적다. 정말 일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일 안 하는 사람은 말만 많아요. 이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보여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결과로 보여줘요. 반대로 실력 없는 사람은 말로 포장하려고 해요.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봐야 해요. 한비자가 특히 경계한 건 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공자와 맹자 같은 유가 사상가들은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군주가 덕이 있으면 백성이 따르고 덕이 없으면 백성이 떠난다는 거죠. 하지만 한비자는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한비자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덕을 베풀지만 자식이 반드시 효도하는 건 아니다. 군주는 신하에게 녹봉을 주고 지위를 주지만 신하가 반드시 충성하는 건 아니다. 덕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덕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익에 움직인다는 게 한비자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냉정하게 들리지만 우리 경험을 돌이켜보면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와 자식이 얼마나 효도하는지는 비례하지 않아요. 상사가 부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와 부하가 얼마나 충성하는지도 비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자의 답은 명확해요. 덕을 베풀되 덕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되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되 감사를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명확한 규칙과 상벌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세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은 명확하고 빨라야 하고 벌은 확실하고 공정해야 한다. 상벌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옳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덕으로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유도하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요구하지 말고 성과에 따라 확실하게 보상하세요.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명확한 규칙과 결과를 알려주세요. 한비자가 또 경계한 건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려는 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다시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건 수주대토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의 유래가 된 말이에요. 옛날에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리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었어요. 농부는 토끼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며 토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연히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고 농부는 망했죠. 한비자는 이걸 보고 말했어요. 한 번 운 좋게 성공한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건 어리석다. 세상은 변하니까 방법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젊었을 때 통했던 방식이 나이 들어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해요. 한비자는 유연성을 강조했어요.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죠. 목표는 명확하되 수단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이게 현실주의의 핵심이에요. 한비자가 말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말이 아니라 실제를 보고, 명분이 아니라 동기를 보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예요. 말에 속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명분에 현혹되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않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요.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한비자의 이 가르침은 특히 중요해요. 이제는 환상을 버릴 때예요. 말보다 행동을 보고, 감정보다 이성을 따르고, 기대보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단단해지고, 현명해지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한비자는 권력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하게 봤어요. 그는 권력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권력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힘이에요.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죠.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주가 권력을 잃으면 신하가 그 권력을 가져간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이동할 뿐이다. 이건 정치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작동하는 원리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권력은 존재해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왜곡되고 갈등이 생겨요. 한비자가 특히 강조한 건 권력의 집중이었어요. 그는 권력이 분산되면 약해지고 집중되면 강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군주는 절대로 신하에게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이게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비자의 의도는 좀 달라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권력의 중심이 명확해야 책임도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권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회사를 봐도 그래요.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 불명확하면 갈등만 생겨요. 한비자는 권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했어요. 권력은 위치에서 나와요.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지한 자리가 권력을 만든다는 거죠. 한비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용맹한 병사가 장군의 자리에 앉으면 군대를 지휘할 수 있지만 장군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평범한 병사일 뿐이다. 권력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치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권력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요.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가 주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자리에서 내려오면 평범해지죠. 은퇴한 사장이 왜 쓸쓸해 보일까요? 자리가 주던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한비자는 또 권력과 이익의 관계를 명확히 했어요. 사람들이 군주를 따르는 건 군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군주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직원들이 상사를 따르는 건 상사의 인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상사가 승진과 보너스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 말을 듣는 것도 사랑만은 아니에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비자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럼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비자는 냉혹하게 말했어요. 군주가 권력을 잃으면 신하들이 떠난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친척들이 멀어진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도 경험으로 알아요. 은퇴하면 예전 부하들이 연락이 뜸해져요. 돈이 떨어지면 친구들이 사라져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비자가 말했듯이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약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자는 환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함께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자유로워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관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한비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가까운 사이라고 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주를 가장 위협하는 건 먼 신하가 아니라 가까운 신하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수록 더 위험하다. 이건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 오래된 동료. 이들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도 알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고 그래서 배신당했을 때 더 아파요. 한비자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경제적 경계를 무너뜨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한비자는 또 측은지심을 경계했어요.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맹자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지만 한비자는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측은지심은 원칙을 흐리기 때문이에요. 한비자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군주가 신하를 불쌍히 여겨 벌을 면제해주면 다른 신하들은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측은지심 때문에 원칙을 어기면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자녀가 불쌍해서 규칙을 어기게 놔두면 규칙은 의미가 없어져요. 직원이 안 됐다고 해서 실수를 계속 덮어주면 다른 직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가족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돈을 빌려주면 결국 관계가 망가져요. 한비자는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도 되지만 그게 원칙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원칙은 지키되 다른 부분에서 배려하는 거죠. 한비자가 본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관계는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약해진다. 이게 슬픈 진실이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져요. 무리하게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되고 떠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이 지혜는 특히 소중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고 남을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돼요.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떠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대신 권력이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돼요. 한비자는 환상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해서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권력의 본질을 알면 권력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관계의 진실을 알면 관계에 환상을 품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한비자의 사상은 냉철하고 현실적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 사람이 정작 자기 운명은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약소국이었고 강대국인 진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한비자는 조국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여러 번 개혁안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어서 말로 설득하기 어려웠고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경계받았어요. 좌절한 한비자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을 책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비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진나라 왕정, 나중에 시황제가 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어요. 진왕은 이 책을 읽고 감탄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진왕은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비자를 데려오게 했어요. 한비자는 조국을 배신한 셈이 됐지만 진나라로 갔어요. 자기 사상을 펼칠 수 있는 곳은 강한 나라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어요. 한비자에게는 동문 이사가 있었어요. 둘 다 순자의 제자였죠. 이사는 이미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있었어요. 한비자가 진나라에 오자 이사는 위협을 느꼈어요. 한비자가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았고 진왕이 한비자를 중용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사는 진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결국
한나라를 위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진왕은 고민했어요. 한비자를 쓰고 싶지만 이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한비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사는 한비자에게 독약을 보냈고 한비자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진왕이 나중에 후회하고 사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게 한비자의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신뢰하지 말라. 이익을 따라 사람은 움직인다.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원칙들을 정작 자신은 적용하지 못했어요. 동문인 이사를 경계하지 못했고 진왕의 신뢰를 과신했고 정치적 현실을 읽지 못했어요. 한비자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비자는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고 이익관계를 냉정하게 봐야 하고 권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둘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비자는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자기 사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진왕이 자기를 제대로 알아볼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우리도 이상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셋째, 자기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비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사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남에게는 조언을 잘하면서 정작 자기 일에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비자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살아남았어요. 진나라는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적용해서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 후 2000년 넘게 중국의 통치 철학에 영향을 미쳤죠. 한비자 개인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생각은 역사를 바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에요.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한비자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상가로서는 성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의미를 남길 수 있어요. 한비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뭘까요?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되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비자는 환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선하다는 환상,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환상,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환상. 이런 환상들이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어요. 환상을 버리면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어요. 한비자는 또 구조를 만들라고 했어요.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들라고요.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예외를 만들지 말라고요. 이게 신뢰보다 더 강한 안전장치라고요. 한비자는 이익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라고요. 도덕으로 설교하지 말고 이익으로 유도하라고요. 한비자는 말과 행동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요.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덜 상처받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한비자의 사상은 쓸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없고 관계에 대한 낭만이 없고 오직 냉정한 계산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비자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상처받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비자가 말하는 현실주의는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버린 자리에 지혜가 자라고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 평온이 찾아오고 현실을 받아들인 자리에 자유가 생겨요. 이게 한비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비자의 세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냉혹하지만 명쾌한 그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다시 봤고 현실주의의 본질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남아요.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비자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비자는 우리에게 기대를 조절하라고 말해요. 중년이 되면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왔어요. 자녀가 효도할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할 거라는 기대, 회사가 충성을 보상할 거라는 기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한비자는 말해요. 사람들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들에게도 각자의 이익과 사정이 있고 그걸 따라 움직인다고요. 이걸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져요. 자녀가 자기 삶을 사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배우자에게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회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돼요.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때 관계가 더 건강해져요. 둘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원칙을 세우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원칙이 흔들리기 쉬워요. 이번만, 특별히 가족인데, 뭐 이런 말들로 원칙을 무너뜨리죠. 하지만 한비자는 말해요. 원칙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고요. 경제적 원칙을 세우세요. 빌려주지 않을 돈의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예외를 두지 마세요. 시간의 원칙도 세우세요. 내 시간을 지키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하세요. 관계의 원칙도 필요해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하세요. 이런 원칙들이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관계를 지켜줘요. 셋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말해요. 중년이 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투자 권유하는 사람, 사업 제안하는 사람, 도움을 약속하는 사람. 이들의 말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한비자는 경고해요. 말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을 보라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약속을 지켰는지, 실제로 결과를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려워요. 특히 지속적인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줘요. 누군가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말해도 과거에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면 이번에도 어길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구조로 생각하라고 말해요.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해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녀를 탓하지 말고 가정의 규칙과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직원이 일을 안 한다고 직원만 탓하지 말고 보상 체계와 업무 구조를 봐야 해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구조를 바꾸세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지만 구조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결과에 따라 확실하게 보상하거나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행동하게 돼요. 다섯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위치를 이해하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은퇴했으면 은퇴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해요. 예전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 무시당하고 상처받아요. 대신 은퇴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지혜에 집중하세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든 사람의 위치를 받아들이세요.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통찰로 기여하세요. 경제적 여유가 줄었으면 그에 맞게 생활 수준을 조정하세요. 과거의 기준을 고집하면 불행해져요. 여섯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세상이 공정할 거라는 환상,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환상, 선하게 살면 복이 올 거라는 환상. 이런 환상들을 버려야 해요. 세상은 불공정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환상을 버린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일곱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이익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부정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가 명확해져요. 누군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요. 도움을 주되 착취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익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이익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돼요. 여덟째, 한비자는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방법도 바꿔야 해요.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달라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기술이 발전했으면 배우세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적응할 수 있어요. 유연성을 가지세요.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한비자는 우리에게 평온을 찾으라고 말해요. 모든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떠나도 괜찮아요. 세상이 불공정해도 괜찮아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싸우지 않게 돼요. 저항하지 않게 돼요. 그냥 흘러가게 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한비자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지만 그가 우리에게 주려는 건 결국 평온이에요. 환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기대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살라는 거예요.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투쟁이 아니라 지혜예요. 욕심이 아니라 평온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한비자와 함께 걷는 길은 처음엔 쓸쓸해 보이지만 걷다 보면 편안해져요.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기대를 하나씩 놓아주고 환상을 하나씩 버리면서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비자가 가르쳐주는 중년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